탕탕탕 멈춰라. 절대 멈추지 마, 뛰어. 저는 해외 공작 요원이었습니다. 20해 동안 조국을 지킨다고 믿었죠. 그런 제가 도망쳤습니다. 제 손에는 북한에서 제가 20년 동안 모아온 모든 진실이 담긴 USB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탈북민들을 응원해주세요.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내렸습니다. 국가보위부 해외공작국 과장? 그게 제 직함이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였죠. 해외 출장을 다니고 외화를 만지고 특별 배급을 받는 사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해외를 나간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저는 그 별을 따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TV를 켜면 당연히 밤늦게까지 볼 수 있지만 북한 보위부 과장의 평양 집에는 전기가 하루에 2~3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해외 공작국 과장, 당에서도 인정받는 최고 엘리트인 그조차 딸에게 오늘도 배급이 안 나왔어요 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베이징 출장에서 CNN을 통해 본 서울의 야경과 넘쳐나는 물건들은 평생 배운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동무, 중국은 어떻습니까? 평양으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대답했죠. 역시 우리 공화국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이징 호텔방.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CNN 뉴스를 봤습니다. 물론 임무상 필요해서 본 거였죠. 남조선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화면에 비친 서울의 모습은 제가 평양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빌딩의 불빛들,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환하게 웃으며 걷는 사람들. 이게 정말 남조선인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푸진 거리를 걸었습니다. 임무 중간에 잠깐 시간이 났거든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온갖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우리 평양 제1백화점하고는 비교도 안 되더군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남조선 사람들이었죠. 저 사람들이 우리가 배운 대로 미제의 노예들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중국 여행사 창문에 붙은 광고였습니다. 한국 여행 특가, 서울 3일 2박 단돈. 중국 사람들이 남조선을 그냥 여행으로 가더라고요. 우리는 남조선을 원수의 땅, 지옥이라고 배웠는데 말이죠. 왜 중국 사람들은 지옥에 관광을 가는 걸까요? 평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본 건 제국주의자들의 허상이야. 우리 조국이 진짜야.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평양 순환공항에 내리는 순간 그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공항은 어두웠습니다. 베이징 공항의 환한 불빛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죠. 보통 강구역 우리 집으로 가는 길,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몇 개 안 켜져 있었고요. 간부 아파트라고 해봤자 전기는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전기였죠. 아빠 왔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다니는 딸이 반겼습니다. 제 자랑이었죠. 딸아, 공부 열심히 했나? 물었더니 딸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배급이 안 나왔어요. 엄마가 장마당에서 옥수수를 좀 구해 오셨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해외 공작국 과장입니다. 당에서도 인정받는 간부죠. 그런 제 딸도 배가 고프다는데 일반 인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베이징에서 본 넘쳐나는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방 한쪽에는 아버지 영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참전하셨던 분이죠. 제가 어렸을 때 늘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조국을 지켜라. 우리가 피 흘려 지킨 이 땅을 지켜야 한다. 아버지의 유훈이었죠. 저는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위부에 들어갔고 해외 공작국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영정 앞에 서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본 세상이 진짜인가요? 아니면 제가 평생 배운 게 진짜인가요? 동무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 행정 1군인 아내는 제가 출세한 걸 자랑스러워했죠. 아무것도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러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베이징의 불빛들, CNN에서 본 서울의 모습, 왕푸징 거리의 풍요로움, 그리고 어두운 평양, 배고픈 딸, 전기 없는 집, 이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난 조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야. 난 애국자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생긴 작은 의문은 그날 이후로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국가보위부 해외공작국 청사. 그곳 지하에는 자료실이 있었죠. 해외에서 수집한 온갖 정보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과장인 저는 그곳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거기 가면 진짜 답이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자료실에서 제가 보게 될 것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자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어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수십 개의 캐비닛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죠. 남조선 자료부터 보자. 키를 돌려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들이 빼곡했어요. KBS 방송 녹취록, MBC 뉴스 분석, SBS 드라마 내용 보고서. 한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남조선 뉴스를 녹취한 내용이었어요. 서울시 독거노인 무료 급식 확대. 전국 복지관에서 하루 3식 제공. 손이 멈췄습니다. 남조선에서는 늙은 사람들에게 밥을 공짜로 준다고요? 우리는 간부 집안도 배급이 끊겼는데 말이죠. 다음 파일을 펼쳤습니다. 남조선 병원 관련 자료였어요. 국민건강보험으로 누구나 병원 치료. 암 환자도 치료비 지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80 넘은 우리 어머니는 심장약 한 알 구하기 힘든데 남조선에서는 암 환자까지 치료해 준다고요? 이건 다 거짓 선전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자료들은 우리 보위부가 직접 수집한 것들이었습니다. 남조선을 비난하기 위해 모은 자료들이었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볼수록 남조선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USB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라벨에 탈북자 신문 기록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죠. 첫 번째 기록. 피신문자 김여 35세, 함경북도 무산 출신. 신문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남조선에 가보니 길거리에 음식이 넘쳤습니다. 편의점이라는 곳에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밤에도 먹을 걸 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록. 피신문자 박남 42세, 평안북도 신의주 출신. 남조선에서는 핸드폰으로 세상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걸로 외국 뉴스도 보고
북조선 소식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록을 읽을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탈북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남조선이 더 잘 살았다. 배고프지 않았다. 자유로웠다. 이건 고문을 받고 거짓말을 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록에는 고문 흔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자세하게 남조선 생활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해외 공작원 보고서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에 파견된 우리 공작원들의 보고서였죠. 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주재보고. 한국 대사관 앞에서 관광 비자 받으려는 중국인들 장사진. 한국 화장품, 한국 전자제품 인기. 다음 보고서. 태국 방콕 주재보고. 한국 드라마가 태국에서 인기. 현지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점 많아. 왜 다들 남조선을 좋아하는 거지? 우리가 배운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 사람들도, 태국 사람들도, 심지어 탈북자들까지 모두 남조선을 좋게 말하는 걸까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20년 동안 보위부에서 일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 자료실에 있는 모든 자료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또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남조선 경제 현황 보고서. 페이지를 넘겼어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돌파.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 우리 공화국은요? 정확한 수치도 모르겠더군요. 통계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저 주체 사상으로 잘 살고 있다는 선전만 있었죠.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박동무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죠. 과장 동무 여기 계셨습니까? 아, 네. 자료 좀 확인하려고. 요즘 자료실에 자주 오시는군요.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요, 별일 없소. 서둘러 파일을 덮었습니다. 박동무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과장 동무, 혹시 몸이 안 좋으십니까? 안색이. 피곤해서 그러오. 걱정 말고 가보시오. 박동무가 나간 후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해야 했어요. 보위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들키면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컴퓨터를 껐습니다. 파일들을 제자리에 넣었어요. 자료실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안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백성들에게 숨기고 있는 진실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벽에 붙은 구호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 필승불패라.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기고 있는 게 맞나요? 백성들은 굶주리고 전기도 없고 약도 없는데 말이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평양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그들은 알까요? 남쪽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지 말이에요. 과장 동무 보고서 작성 다 하셨습니까? 부하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 네. 곧 하겠소. 보고서. 베이징 출장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중국 베이징 파견 결과 보고. 자본주의 사회의 타락상을 목격. 우리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재확인. 손이 멈췄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본 건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풍요였고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짓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이게 내 일이었구나. 20년 동안 해온 일.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퍼뜨리는 일. 그게 바로 제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대동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 섰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강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조국을 지켰다고 믿었는데 혹시 나는 백성들을 속이는 일을 한 건 아닐까? 추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옷깃을 여몄죠. 그런데 추운 건 바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이 더 추웠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촛불을 켜놓고 말이죠. 전기가 또 나갔거든요. 아빠 왔어요? 그래, 딸아. 공부하나? 네, 내일 시험이 있어요. 딸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촛불에 비친 딸의 얼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자료실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남조선의 학생들은 환한 불 밑에서 공부한다고 했어요. 학교에 난방이 되고 급식이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딸은 촛불을 켜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딸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료실에서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탈북자들의 증언, 남조선의 풍요, 해외 공작원들의 보고서. 이제 어떡하지? 알아버렸습니다.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한번 알아버린 진실은 다시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3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날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3년 겨울이 왔어요. 평양의 겨울은 춥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날도 있었죠. 그런데 더 추운 건 집 안이었습니다. 동무, 석탄 배급이 또 안 나왔소. 아내가 말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사려면 돈이 필요한데. 알았소. 내가 알아보겠소. 저는 해외 공작국 과장입니다. 간부죠. 그런 제 집도 난방이 안 됐어요. 밤에는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자야 했습니다. 딸아이는 외투를 입고 잤고요. 아빠, 추워요. 조금만 참아라. 곧 나아질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아질 리가 없었죠. 매년 겨울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자료실에서 본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남조선은 모든 집에 난방이 된다고 했어요. 보일러라는 게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따뜻해진다고요. 그게 진짜일까?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박동무를 만났어요. 과장 동무,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최 동무가 잡혀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 동무는 저와 함께 일한 지 15년 된 동료였어요. 왜요? 무슨 일로? 남조선 방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최 동무 집에서 라디오가 나왔답니다. KBS를 듣던 걸 이웃이 신고했다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최 동무는 저처럼 궁금했던 거겠죠. 남조선이 정말 어떤 곳인지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답니다. 가족까지 다요. 가족까지. 15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저 라디오를 들었다는 이유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가족까지 말이죠. 그날 저녁 자료실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최 동무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거든요. USB를 꺼냈어요. 정치범 수용소 관리 지침이라는 파일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수용소 생활. 하루 12시간 노동, 하루 한 끼 식사, 영하 20도에도 야외 작업. 이게 사람 사는 곳인가? 최 동무가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최 동무 아내도 10살짜리 아들도 말이에요. 라디오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요. 나도 자료실에서 진실을 봤는데 나도 들키면 저렇게 되는 건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조사를 받은 거예요.
동무, 장마당에서 중국 드라마 USB를 샀다는 게 사실입니까? 보이부 조사원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아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냥 재미로 반동 문화를 보는 게 재미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나섰습니다. 동무, 제가 잘못 관리했습니다. 제 아내인데 제가 책임지겠소. 과장 동무처라고 봐주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또 적발되면 그때는 조사원이 간 후 아내가 울었습니다. 동무 미안하오. 그냥 궁금했소.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울지 마시오. 이제 조심하면 돼요. 그런데 화가 났습니다. 아내가 드라마 하나 본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죄인가요?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어요.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어느 날 새벽 딸아이가 울며 깨웠습니다. 할머니가 숨을 안 쉬어요.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차가워져 계셨어요. 83세 나이로 돌아가신 겁니다. 어머니, 울었습니다. 심장약을 구하지 못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병원에도 약이 없었고 장마당에서 중국산을 사려니 돈이 없었죠. 장례를 치렀습니다. 간소하게요. 조문객도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 다들 자기 살기 바빠서 남의 집 장례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어머니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 옆에는 아버지 영정도 있었어요. 6.25 참전 용사셨던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제가 과장까지 했는데 어머니 약 한 알 못 구해드렸습니다. 자료실에서 본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남조선에는 건강보험이 있다고 했어요. 누구나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요. 어머니가 남쪽에 계셨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까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처음으로 확실하게 생각했습니다. 출근길, 대동강 다리를 건너는데 사람들이 강변에 모여 있었어요. 뭔가 싶어 가까이 갔습니다. 얼음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어요. 얼어 죽은 겁니다. 노숙자였죠. 또 죽었네. 요즘 자주 그러더라. 사람들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일상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키려는 조국인가? 사람이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 나라?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새 업무 지시서가 놓여 있었어요. 탈북 시도자 색출 강화. 중국 내 탈북자 추적 및 강제 송환.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일이 이거였어요. 탈북자를 잡아들이는 일. 그런데 이제는 알겠더군요. 그들이 왜 도망쳤는지 말이에요. 그들은 살고 싶어서 도망친 거였구나. 점심시간,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배식을 받았어요. 옥수수밥 조금, 김치 몇 조각. 이게 전부였죠. 간부 식당도 이 정도였습니다. 과장 동무, 요즘 입맛이 없으십니까?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러오. 무슨 생각을요? 아무것도 아니오. 밥을 먹다 말고 생각했습니다. 베이징 호텔에서 먹었던 식사가 떠올랐어요. 따뜻한 밥, 여러 가지 반찬, 과일까지. 그게 정상인 건가? 아니면 이게 정상인 건가? 오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부장이 말했어요. 동무들, 요즘 주민 동요가 심합니다. 남조선 방송 청취가 늘고 있다는 첩보가 있소. 단속을 강화해야 하겠소. 네, 부장 동무. 모두 대답했습니다. 저도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왜 남조선 방송을 듣겠습니까? 궁금하니까, 진실을 알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회의가 끝나고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평양 거리에 어둠이 내렸죠. 전기가 없으니까요.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된 거지? 최 동무는 수용소에 갔고, 아내는 조사를 받았고, 어머니는 약이 없어 돌아가셨고, 사람은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이게 위대한 사회주의 조국의 현실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저 별 아래 남쪽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집에 들어섰습니다. 딸아이가 촛불을 켜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차가운 방에서 이불을 여미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걸, 그건 확실히 알았어요. 해시태그 챕터 사생사를 건 결심. 2024년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봄다운 봄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춥고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날도 자료실에 내려갔습니다. 요즘 자주 내려갔어요. 진실을 더 알고 싶었거든요. 아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맞는지 말이에요. 새 USB를 발견했습니다. 최근 남조선 생활상 마이너스 2023년 보고서 꽂아서 열었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서울거리였어요. 명동이라는 곳이었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상점마다 불이 환했고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어요. 다음 영상, 한국의 아파트 내부였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부엌에는 온갖 식재료가,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죠. 이게 일반 가정이라고? 특별한 간부집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부 아파트보다 훨씬 좋아 보였어요. 또 다른 영상, 학교였습니다. 환한 교실, 따뜻한 난방, 학생들이 먹는 급식.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촛불 켜고 공부하는 우리 딸 말이에요. 딸아이를 여기서 키워도 되는 건가? 컴퓨터를 끄려다 말고 한 파일을 더 열었습니다. 탈북 성공 사례 분석. 어떻게 탈북했는지, 루트는 어땠는지,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저는 탈북자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탈북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파일을 읽어 내려갔어요. 두만강 루트, 압록강 루트, 중국 경유, 동남아시아 경유, 성공률, 위험도, 비용. 가족이 함께 가려면 중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브로커 비용, 이동 경비, 숙박비, 최소 $10,000는 필요했어요. $10,000. 평생 모아도 그런 돈은 없었습니다. 해외 공작국 과장이지만 월급은 형편없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났습니다. 업무 관련 비밀 자금이 있었어요. 비상시 사용하라고 맡겨진 돈이었죠. 그걸 쓰면, 아니, 그건 공금인데, 갈등했습니다. 공금을 쓴다는 건 횡령이에요. 들키면 총살입니다. 하지만 그 돈 없이는 탈출이 불가능했죠. 딸아이 미래를 위해서라면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통강 다리에 섰습니다. 강물을 내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흐르는 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다른 세상이 있을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옥수수죽이었습니다. 반찬도 없었죠. 아빠 왔어요? 그래, 딸아. 밥상에 앉았습니다. 옥수수죽을 떠먹으며 봤어요. 아내의 파리한 얼굴, 야윈 딸의 모습. 이 사람들을 이대로 둘 순 없다. 동무,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시오?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오. 무슨 일 있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탈북을 생각한다고 할 수 없었어요. 아내라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고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피곤해서 그러오. 걱정 말고 주무시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탈북 루트, 필요한 돈, 위험 요소.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돈을 확보하고 중국 루트를 알아보고 타이밍을 잡아야 해.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료실에서 정보를 더 모았어요. 중국 어느 지역이 안전한지, 누구를 접촉해야 하는지, 어떤 루트가 가장 성공률이 높은지, 해외 공작국 과장이라는 직책이 도움이 됐습니다. 중국 쪽 인맥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들은 제가 탈북할 거라고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한 달 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중국 출장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과장 동무 다음 주에 베이징 가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 동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번 출장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밀 자금을 조금씩 빼돌렸어요.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이요. 한 달 동안 $10,000를 모았습니다. 그 돈을 집에 숨겼습니다. 바닥 장판 밑에요. 이걸 들키면 끝이야.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출장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무 만약 우리가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떻겠소? 다른 곳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냥 가정이요. 만약 더 잘 사는 곳이 있다면 말이요. 아내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동무 혹시 농담이요. 그냥 피곤해서 헛소리했소. 위험했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조심해야 했습니다. 딸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공부하고 있더군요. 촛불을 켜고요. 딸아,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네, 아빠. 시험 준비해요. 그래, 우리 딸 장하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딸아, 아빠가 너를 꼭 행복하게 해줄게.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방을 나와 아버지 영정 앞에 섰습니다. 6.25 참전 용사셨던 아버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조국을 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국이 백성을 버렸으니 백성도 조국을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정 속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출장 당일 아침,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서류, 그리고 중요한 USB 하나. 자료실에서 몰래 복사한 거였어요. 나만의 실제 모습, 탈북자 증언, 북한 체제의 실상, 모든 진실이 담긴 USB였습니다. 이건 증거야. 내가 탈북하는 이유의 증거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평양 거리를 봤어요. 아마 마지막으로 보는 거겠죠. 안녕, 평양. 안녕, 내 조국이었던 곳.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봤어요. 평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돌아가지 않는다. 가족을 데려온다. 그리고 자유로운 곳으로 간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딸아, 아내.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꼭 데리러 갈게. 해시태그 챕터 5 겨울밤의 탈출. 2025년 1월. 그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락을 취했어요. 중국 쪽 브로커와 말이죠. 해외 공작국 과장 신분이 도움이 됐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시오? 나를 믿으시오. 돈은 준비됐습니까? 됐소. 10,000달러 있소. 가족은 몇 명입니까? 셋입니다. 나, 아내, 딸.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특히 과장 동무는 보이부 사람이니 들키면 바로 총살이에요. 알고 있소. 각오하고 왔소. 좋습니다. 일단 가족을 데려오십시오. 양강도 해산으로요. 거기서 압록강을 건널 겁니다. 평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비행기 안에서 계획을 세웠어요. 아내와 딸에게 언제 말하지? 어떻게 설득하지? 거부하면 어떡하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딸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도 보고 싶었다, 딸아. 그날 밤 아내와 딸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동무 딸아,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오. 놀라지 말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를 떠날 거요. 떠난다니요? 어디로요? 남으로요. 남조선으로 갈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와 딸이 저를 멍하니 봤어요. 동무, 제정신이십니까?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당원이고 동무는 보위부 과장이고 탈북이라니요? 들어보시오.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오. 내가 직접 본 남조선의 모습이요. 자료실에서 가져온 진짜 자료요.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을 보여줬어요. 서울의 밤거리, 풍요로운 마트, 따뜻한 집들, 학교 급식. 아내와 딸이 말없이 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정말 남조선입니까? 그렇소. 우리가 배운 건 거짓말이었소. 진짜는 이거요. 아빠, 진짜 여기 갈 수 있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그래, 딸아. 아빠가 데려갈게. 너를 저 환한 학교에 보낼 거야. 아내가 울었습니다. 동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들키면 죽소. 나도 알고 있소.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도 죽는 거나 마찬가지요. 어머님은요? 어머님은 어떡합니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소. 약이 없어서요. 그래서 더 가야 하오. 우리까지 그렇게 될 순 없소. 밤새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두려워했고 딸은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USB 속 영상들이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알았소, 동무. 가겠소.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라도 잘 살게 해야지요. 일주일 후 우리는 기차를 탔습니다. 평양에서 해산으로 가는 기차였죠. 출장 가는 척 하시오. 나는 업무차 해산에 간다고 했소. 동무와 딸은 친척 만나러 간다고 하시오. 기차 안 창밖을 봤어요. 북한의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어붙은 논, 헐벗은 산, 어두운 마을들. 안녕.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해산에 도착했습니다. 영하 20도였어요.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죠. 준비됐습니까? 됐소. 돈은요? 여기 있소. 가방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10,000달러. 브로커가 세어봤어요. 좋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움직입니다. 안전가옥으로 갔습니다. 낡은 집이었어요. 거기서 기다렸죠. 아빠, 무서워요. 딸이 떨었습니다. 괜찮아, 딸아. 아빠가 지켜줄게. 아내도 떨고 있었어요. 저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밤 11시, 브로커가 왔습니다. 갑시다. 조용히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눈이 쌓인 길이었어요. 발자국 소리가 날까봐 조심조심 걸었죠.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걸 건너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용히 빨리 건너야 해요. 경비병은요? 교대 시간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빨리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디뎠어요. 미끄러웠습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아내 손을 잡았고 딸의 손을 잡았어요.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영하 20도의 칼바람이었죠.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어요. 저게 뭐요? 경비대원입니다. 뛰세요. 뛰어. 소리쳤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뛰었어요. 얼음 위에서 말이죠. 멈춰라.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총소리도 들렸어요. 절대 멈추지 마. 뛰어. 딸을 업었습니다. 아내 손을 잡았어요. 뛰고 또 뛰었습니다. 조금만 더. 저기가 중국이야.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맞췄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딸아. 눈 감고 있어. 마침내 강둑에 올랐습니다. 중국 쪽 강둑이었어요. 빨리 차로.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차가 달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이죠. 차 안에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해냈소. 우리가 해냈소. 아내를 안았습니다. 딸을 안았어요. 셋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빠, 우리 살았어요? 그래, 딸아. 우리 살았어.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북한이 아닌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자유야.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중국도 위험해요. 한국까지 가야 진짜 자유입니다. 알고 있어. 한국까지 꼭 갈 거요. 그날 밤 중국의 작은 여관에 숨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압록강 너머로 북한이 보였습니다. 안녕, 평양. 안녕, 내가 살던 곳.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중국 동북 지역, 이름도 모를 작은 마을. 우리는 거기 숨었습니다. 여기서 2달 정도 있어야 합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북한 보위부가 동물을 찾을 겁니다. 과장급이 탈북했으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조용히 숨어 계세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고 중국말도 하지 마세요. 방 한 칸짜리 집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았어요. 우리 가족 셋이 그 좁은 방에서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첫날 밤, 아내가 울었어요. 동무, 우리 잘한 걸까요? 혹시? 잘했소. 우리는 잘한 거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한국 가요? 곧 갈 거야, 딸아. 조금만 참자. 낮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됐거든요. 밤에만 조금씩 밖에 나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브로커가 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동물을 찾고 있어요. 현상금까지 걸었답니다. 얼마요? 5만 위안입니다. 5만 위안이라 엄청난 돈이었어요. 우리를 팔면 떼돈을 버는 거였죠. 더 조심해야 합니다. 중국 공안도 단속을 강화했어요. 탈북자 잡으면 북한에 넘긴답니다. 알겠소. 두려웠습니다. 사방이 적이었어요. 열흘째 되던 날,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말이었어요. 공안이었죠. 이 집 수상하다. 들어가 보자. 숨을 죽였습니다. 아내가 딸을 안았어요.
저는 문 뒤에 섰죠.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개문. 문 열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때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공안들과 중국말로 떠들었어요. 돈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됐어, 가자. 공안들이 가버렸습니다. 브로커가 들어왔어요. 위험합니다. 여기도 이제 안전하지 않아요. 옮겨야 해요. 한밤중에 다시 이동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었어요. 좁고 답답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새벽에 다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또 다른 방 한 칸. 그곳에서 또 숨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아이가 아팠어요. 아빠, 머리가 아파요. 배도 아파요. 딸아.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었거든요. 브로커가 약을 구해왔지만 별로 듣지 않았어요. 동무, 우리 딸이. 아내가 울었습니다. 괜찮을 거요. 조금만 견디면 한국 가서 치료받을 수 있소. 딸을 안았습니다. 뜨거웠어요. 열이 많이 났죠. 딸아, 조금만 참아라. 아빠가 꼭 한국 데려갈게.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종교는 없었지만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딸만은 살려주세요. 다행히 딸아이가 나아졌습니다. 열이 떨어졌어요. 아빠, 괜찮아요. 이제 안 아파요. 다행이다, 딸아. 안도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브로커가 왔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세요. 어떻게 가는 거요? 베트남을 거칩니다. 베트남까지 가서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예요. 베트남까지는 어떻게요? 버스, 기차, 걸어서 2주일 정도 걸립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출발 전날 밤, 가족끼리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 될까요? 아내가 물었어요. 잘 될 거요. 꼭 잘 될 거요. 아빠, 한국 가면 뭐 하고 싶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응? 아빠는 그냥 너희들이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지내는 거 보고 싶구나. 저는요, 환한 불 밑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촛불 말고요. 그래, 딸아. 그렇게 해주마. 다음 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중국 남쪽으로 베트남 국경으로 향했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국경 마을에서 묵었어요. 작은 여관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저 별 아래 한국이 있겠지? 그렇겠죠, 동무. 곧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소. 반드시 갈 거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드디어 중국 마이너스 베트남 국경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국경 경비가 삼엄해요. 들키면 중국으로 송환됩니다. 어떻게 넘어갑니까? 밤에 산길로 넘어갑니다. 힘들 거예요. 그날 밤 또다시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산길이었어요. 가파르고 험했죠. 딸아, 괜찮니? 네, 아빠. 힘들지만 괜찮아요. 몇 시간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숨이 찼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게 베트남입니다. 브로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산 아래 불빛이 보였습니다. 베트남 마을이었죠. 조금만 더.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드디어 국경을 넘었습니다. 베트남 땅에 발을 디뎠어요. 해냈소. 중국을 빠져나왔소. 베트남에서 한국 대사관까지 가야 해요. 거기도 위험합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소. 한국이 가까워졌소. 베트남 어느 도시의 작은 호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2달 만에 제대로 하는 샤워였죠. 따뜻한 물이 흘렀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야윈 얼굴이 비쳤습니다. 수염도 덥수룩했죠. 많이 늙었구나. 쓴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자. 다음 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내일 한국 대사관으로 갑니다. 준비하세요. 드디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그곳에 가면 자유였어요. 하나원. 탈북자들이 처음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3달 동안 지내시면서 한국 생활을 배우시게 됩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깨끗했어요.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따뜻한 난방이 됐죠. 동무 여기 보세요. 화장실에 온수가 나와요. 아내가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변기가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요. 딸아이는 TV를 켰어요. 아빠, 채널이 이렇게 많아요. 100개도 넘어요. 그래, 딸아. 여기서는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어. 첫 식사 시간.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밥, 국, 반찬이 여러 가지 나왔어요. 마음껏 드세요. 모자라면 더 가져오셔도 됩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밥을 먹으며 울었어요. 아빠,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먹어도 돼요? 그래, 딸아. 실컷 먹어라. 이제는 배고프지 않아도 돼.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회 이해, 한국어 교육, 취업 준비. 매일 배웠어요.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부르지만 여기서는 씨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김철수 씨, 이렇게요. 김철수 씨. 어색했지만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법도 배우셔야 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네이버, 구글. 여기서 뭐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자료실에서만 봤던 그것을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북한. 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왔어요. 탈북자 이야기, 북한 인권, 김정은 소식. 이제는 진실을 자유롭게 볼 수 있구나. 어느 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철수 씨 가져오신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언을 부탁드립니다. 조사를 받았어요. 며칠 동안 말이죠. 보이부의 실태, 해외 공작 현황, 탈북자 관리 시스템. 이 정보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게 제 책임입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는 날이었어요. 이제 사회로 나가십니다.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에 집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요. 작은 투룸이었지만 우리에겐 궁전 같았어요. 우리 집이에요, 아빠. 딸이 방방 뛰었습니다. 제 방도 있어요. 그래, 딸아. 이제 우리 집이야. 딸아이는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일반 학교였어요. 첫 등교날 함께 가줄까? 아니에요, 아빠. 혼자 갈 수 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학교 너무 좋아요. 교실이 따뜻하고 급식도 맛있어요. 다행이다, 딸아. 공부 열심히 해라. 저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게 됐어요. 통일부, 국정원, 대학에서 강연을 했죠. 북한 보위부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청중들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북한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강연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북한도 언젠가 자유로워질까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첫 겨울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첫 겨울이었어요.
동무 보세요. 눈이 와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얀 눈이 내렸죠. 평양에도 이맘때 눈이 오지.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북에 두고 온 사람들 생각나시죠? 그렇소. 동료들, 친구들. 그들은 지금도 추위에 떨고 있겠지. 마트에 갔습니다. 처음엔 놀랐어요. 물건이 너무 많아서요.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골라봐요. 시간 많아요. 카트에 물건을 담았습니다. 쌀, 과일, 고기, 채소.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것들이었죠. 계산할 때 카드를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 그 자유로운 미소가 좋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겨울에 탈북해서 이제 2026년 봄이 왔어요. 딸아이는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친구도 사귀었고 성적도 좋았어요. 아빠, 저 장래희망이 생겼어요. 뭔데, 딸아?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북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그래, 좋은 꿈이구나.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돈을 벌잖아요. 고생이 많소, 동무. 괜찮아요. 우리 딸 위해서라면. 어느 일요일, 가족끼리 남산에 갔습니다. 서울 타워가 보였어요. 우와, 높다. 딸이 감탄했습니다.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어요. 수많은 빌딩, 흐르는 한강, 북적이는 거리. 저기 북쪽이 북한이겠죠? 딸이 물었습니다. 그래, 딸아. 저 너머에 북쪽을 봤습니다. 하늘만 보였지만 그 너머에 평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언젠가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겠죠? 그래야죠. 통일이 되면, 통일. 먼 얘기 같지만 꼭 와야 할 날이었습니다. 아빠, 통일되면 할머니 산소 찾아가요? 그래야지.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죠. 북한 경제난 심화. 주민들 어려움 가중. 화면에 북한 주민들이 비쳤습니다. 야윈 얼굴, 낡은 옷. 저 사람들.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북한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주고 싶지만 북한 정권이 막아. 지원이 주민들한테 안 가거든.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려야 해.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변화가 와.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빛났습니다. 1년 전 베이징 호텔에서 본 그 풍경. 이제 제 눈앞에 있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만 후회 없어. 아내가 옆에 왔습니다. 동무 뭘 보세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어. 우리 잘한 거죠? 물론이요. 최고의 선택이었소. 감사해요, 동무. 용기 내줘서 나야말로 감사하오. 함께 와줘서. 다음 날 강연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였어요. 제가 북한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어요. 북한은 지옥입니다. 자유가 없고 인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민족이죠. 우리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감동받았습니다. 통일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젊은이들이 관심 가져야 해요. 북한을 통일을 노력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들이 평화롭게 앉아 있었죠.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북한 사람들은 모르겠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아빠 왔어요? 그래, 딸아. 저녁 차렸어요. 같이 먹어요.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 따뜻한 국, 여러 반찬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손을 모았어요. 식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우리는 평양에 있었지. 추위에 떨며 배고픔에 시달리며. 아빠, 왜 안 드세요? 아, 먹는다. 맛있게. 딸의 밝은 얼굴을 봤습니다. 1년 사이 많이 건강해졌어요. 뺨에 살도 올랐고요. 잘했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2026년 1월 27일. 한국에 온 지 1년이 됐다. 여전히 적응 중이지만 행복하다. 딸이 웃고 아내가 편안하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북에 남겨진 사람들을 잊을 수 없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누리길, 통일이 되길. 그날까지 나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같은 별 아래 북쪽에도 사람들이 있겠죠. 추위에 떨며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요. 조금만 기다려요. 언젠가 우리가 만날 날이 올 거예요. 자유. 그것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얻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딸의 웃음, 아내의 평화, 내 자신의 존엄. 감사합니다. 이 자유에, 이 땅에, 이 나라에. 한국, 대한민국. 이제 제 조국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날이 오면 다시 압록강을 건너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말이죠. 할머니, 아버지,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다시 갈게요. 통일된 조국에서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한마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